안녕하십니까. 정통에듀의 김한규 교수입니다. 2025년 1회차죠. 정보통신 산업기사 정보전송 일반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제가 첫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다른 종목을 골고루 들어가다 보니까 산업기사는 금요일 날 접수하게 됐어요. 그래서 금요일 21일이죠. 2월 21일 날 제가 시험장에 직접 가서 시험을 치른 후에 곧바로 복원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억에 의해서 이제 복원됐기 때문에 100% 정확하진 않지만 문제와 답 정도는 거의 정확해요. 그래서 정보 전송 일반은 20문제가 거의 다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한 문제 정도가 좀 기억이 안 나서 그 한 문제는 예전에 나왔던 문제 또는 뭐 기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중요한 문제를 하나 골라가지고 차후에 나올 법한 문제로 채워가지고 20문제를 만들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 빼고는 거의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발진회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 문제는 기초가 튼튼한 분들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 아주 이제 명확한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인데, 기초가 이제 충분하지 않고 문제풀이만 하신 분들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자, 이건 이제 발진기인데요. 발진기인데 이게 OPMF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력의 일부가 다시 입력적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이것을 궤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OPMF는 입력 단자가 두 개인데 반전 입력과 비반전 입력이 있죠. 근데 이 비반전 입력, 플러스 쪽으로 궤환이 되는 것은 정궤환 아니겠습니까? 정궤환을 이용하는 건 발진기죠. 그래서 이거는 발진기에 관련된 문제다. 그래서 이제 궤환율이 적혀 있었어요. 3분의 1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타가 얼마다? 3분의 1이라는 거는 이제 그림상 알 수 있었죠. 이걸 궤환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출력의 일부를 3분의 1배만큼 해가지고 되돌리는 거죠. 그래서 크기만 3분의 1로 줄이는 거지 이 B점의 신호와 A점의 신호의 위상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A점과 B점의 신호의 위상은 동이상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OPMF가 증폭을 하려면 DC 전압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VCC와 마이너스 VE라는 이 두 개의 전압을 꼭 인가를 해야만 OPMF는 동작을 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DC 전압을 인가해야만 증폭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증폭기의 증폭도는 얼마냐라는 걸 알아보려면요. 증폭도는 이게 OPMF가, 자 보세요. 궤환이 정궤환이잖아요. 이게 신호가 플러스 단자로 되돌아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단자는 입력되는 신호가 없죠. 수동 소전화만 돼 있어. 그래서 이 OPMF는 비반전 증폭기의 원리를 이용한 이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OPMF에서 비반전 증폭기의 이득은 어떻게 구해요? 1 플러스 R1분의 RF죠. R1분의 RF인데 R1에 해당되는 그림이 지금 R2가 있는 거고요. RF에 해당되는 저항이 R1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피드백되는 저항이 R1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R1에 해당되는 것이 R2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RF라고 적어야 되는데 RF에 해당되는 것이 뭐예요? R1으로 되어 있죠. 피드백에 이용되는 저항이 R1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증폭도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떤 입력 전압을 줬을 때 출력 전압이 나가는, 이것이 이제 비반전 증폭기의 OPMF에서 식이죠. 입력 전압을 줬을 때 출력 전압을 구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득 아니겠습니까? 요것이 얼마인가를 알아본다라는 거죠. 근데 요게 만약에 3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3배가 되려면 이게 3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1 플러스 R2분의 R1이 3이 되면 되죠.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1은 넘어가면 없어지면 2가 되죠. 그래서 R2분의 R1이 2가 되면 전체 이득이 3배가 나오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R1은 어떻게 될까요? R1은 2배의 R2가 되면 되겠다. 이런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가 이제 시험에 나왔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발진기가 발진을 하려면 VCC와 마이너스 VE라는 이 두 개의 전압을 공급돼야 된다. 맞아요. 그다음에 A점과 B점은 위상은 동이상이죠. 위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크기만
3분의 1로 줄어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안정적인 발진을 하기 위해서는 증폭도가 1이 돼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바크하우젠의 발진 조건이죠. A, 베타가 몇일 때? 1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크하우젠의 발진 조건이라고 하죠. 지속적인 안정적인 발진을 이룬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베타잖아요. 베타는 3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3분의 A가 1이 되면 되죠. 그래서 바로 A는 3이 됩니다. 그래서 증폭도는 몇이 돼야 돼요? 3이 돼야 되는데 1이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답으로 나왔어요. 4번은요. 증폭 이득이. 자, 이 회로의 증폭 이득이 3배가 되려면, 이 3배가 되려면 R2의 2배가 R1과 같으면 된다. 그래서 R1과 R2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면 된다. 그랬죠.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틀린 건 3번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이제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이런 기본이 탄탄한 분들은 쉽게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카운터가 시험에 나오는데요. 카운터. 이것은 이제 4비트형. 그 다음에 리플 카운터죠. 비동기 카운터예요. 그 다음에 하향 카운터라고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카운터 설계를 해보신 분들은 쉽게 맞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좀 시간은 풀이니까, 문제 풀이니까 좀 투자를 좀 해볼게요. 자, 비트 수만큼 플립프롭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4개가 필요합니다. 4비트니까 몇 개가 필요하다? 4개가 필요한 거예요. 4개의 플립프롭. 그 중에서 이제 비동기식으로 만들 때 가장 적합한 플립프롭은 T가 제일 좋죠. JK일 때는 두 입력을 묶어서 이를 입력하면 T하고 똑같죠. 그래서 T 플립프롭이 카운터 만들기 제일 좋아요. 그래서 T를 예를 들게요. T 입력. 여기 입력이 T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T 입력에다 항상 1을 입력하고 있으면, 1을 가하고 있으면 항상 클락이 들어갈 때마다 반전이 일어나서 출력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T 플립프롭을 이용해서 입력을 가해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는 다 1로 고정을 해놓는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플립프롭 하나만 클락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락 펄스를 맨 앞에다만 이렇게 입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플립프롭은 앞단의 출력을 이용하는 거죠. 그게 비동기식이죠. 그래서 출력은 Q가 있고 Q바가 있죠. 그래서 이 출력을 우리가 이제 A라고 한다면 여기를 QA, 이거는 QA 바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출력을 이제 B라고 한다면, 여기를 QB, QB의 바. 여기를 C라고 한다면, QC, QC의 바. 여기를 D라고 한다면, 여기를 QD, QD의 바.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클락을 집어넣을 때요. 클락을 집어넣을 때 클락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잘 보세요. 클락이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인다 이 말이죠. 자, 클락을 많이 그렸어요. 근데 이 클락이 올라갈 때 동작 변화를 일으키게끔도 이제 설계를 할 수 있고요. 클락이 내려가는 시점에서 동작 변화를 일으키기도 할 수 있다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올라갈 때 동작 변화가 일으킨다 그러면 이것을 라이징 에지라고 하죠. 떨어질 때 동작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폴링 에지라고 해요. 폴링 에지. 그래서 이제 폴링 에지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폴링 에지라는 것은 떨어질 때 동작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겠다. 그럼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클락이 동작 변화가 일어나게 설계를 하면 되죠. 자,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작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클락 펄스다 이 말이죠. 그럼 클락을 입력할 때 떨어질 때 동작 변화가 일어나면 여기에 동글뱅이가 있어야 돼요. 이게 낫의 의미라겠죠. 동글뱅이가 없으면 라이징 에지고요. 동글뱅이가 있으면 폴링 에지다. 하강 에지다 이 말이에요. 하강 에지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여기 클락은 여기 Q죠. 요걸 입력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집어넣고 또 여기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클락을 이렇게 집어넣고 요 출력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것은 뭐가 된다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하향 카운터가 아니라 상승 카운터가 됩니다. 상승. 예를 들어서 상향 카운터죠. 업 카운터가 되는 거예요. 예. 0, 1, 2, 3, 4 이렇게 세는 카운터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게 Q를 넣지 않고 Q바를 넣으면 이걸 넣지 않고요. 이렇게 넣지 않고 Q바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요걸 이용한단 말이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걸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Q바를 이용한다 이 말이죠. 요걸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이용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하강 해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4비트다 그러면 15부터 15, 14, 13, 12, 11, 10에서 0까지 세는 이런 카운트가 된다. 그랬죠. 설계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강 엣지를 이용했을 때, 폴링 엣지죠. 폴링 엣지를 이용했을 때 Q가 들어가면은 뭐가 된다고요? 상승 카운트, 업 카운트가 되고 Q바가 들어가면 뭐가 된다고요? 하강 카운터가 됩니다. 즉 다운 카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게 하향 카운터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여기 동글뱅이가 있는 상태에서 Q바를 집어넣어서 설계를 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설계를 해봐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출력이죠. QA죠. 자, QA는 이게 이제 하향 카운터니까 내려가면서 세는 카운터니까 출발은 모두 1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두 처음에는 초기 값은 1이라고 볼게요. 얘가 1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클락이 떨어질 때 동작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럼 가다가 또 그 다음 클락이 왔을 때는 다시 동작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t가 1일 때는요. 입력이 들어올 때마다 0은 1로 1은 0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1에서 0으로 가다가 다시 1로 가다가 0으로 가다가 1로 가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QA의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QA의 출력이 A니까 A의 출력이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1이다. 그 다음에는 0이다. 1이다. 0이다. 1이다. 0이다. 1이다. 0이다. 1이다. 0이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여기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는요. 자, 요 Q바의 입력을 가지고 클락을 이용하니까 출력을 가지고 입력을 이용하니까 Q바를 알아야 클락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걸 한번 뒤집읍니다. 이게 QA니까 QA의 바를 구하기 위해서 뒤집어요. 그럼 이거는 0에서 1로 가겠죠. 이렇게. 반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QA의 바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왜 그랬냐면 요 클락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요 클락이 요 출력이 클락으로 이용돼서 여기 출력을 좌우하니까. 그러면 B의 출력은 어떻게 되냐? 요걸 가지고 이용해야 돼요. 여기 클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클락이 떨어질 때, 이 클락이 떨어질 때 동작 변화를 하는 거죠. 떨어질 때. 그러면 QB는요. QB는 출발은 모두 1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1로 출발합니다. 이렇게 1로. 이해되시죠? 그러면 갑자기 이제 클락이 보세요. 여기까지는 가야죠. 여기서 떨어지니까. 그럼 여기서 뭐로 가요? 0으로 갑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까지 가다가 여기서 떨어질 때 다시 1로 가죠. 또 여기까지 가다가 다시 0으로 가고 또 1로 가고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까지는 얘는 다 1이잖아요. 1이고 여기는 0이고 0이고 1이고 1이고 0이고 0이고 1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QB입니다. 여기에 출력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QC를 알려면요. 이 클락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QB 바를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 바를 한번 해볼게요. 바를 하면 반대로 움직여야 되겠죠.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걸 한번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QB의 바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어떻게 돼요? 칠판이 좀 좁네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클락으로 동작하니까 이 클락이 떨어질 때 여기죠. 이 클락이 떨어질 때 이 QC의 출력이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QC
QC의 출력을 보려면 처음에는 1로 출발합니다. 언제까지? 클락이 떨어질 때까지, 이때까지 1로. 이게 다 1이죠. 1로. 이때 0으로 떨어집니다. 가다가 쭉 가다 언제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1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다 0이죠. 1로 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공간이 좁으니까. 그러면 이 QC의 발을 이용해야 D의 출력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이걸 한번 또 뒤집는 거예요. 그럼 뒤집으면 여기는 0에서 이렇게 1로 가죠. 여기서 1에서 0으로 가죠. 이렇게. 이해되시겠어요? 밑에 안 보이는데. 그럼 여기에 QC의 바예요. 이게 QC의 바입니다. 그러면 언제 떨어져요? 이때 떨어지죠? 이때 떨어질 때 D는 바뀌는 거예요. 그럼 D는 어떻게 될까요? 쭉 1로 가다가 이때 0으로 가는 거죠. 쭉 1로 가다가. 이게 다 1이에요. 1, 1, 1, 1, 1, 1, 1 가다가 이때 0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그리기 힘듭니다. 지금 좀 공간이 좁아서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조그맣게 그려야 되는데. 그럼 출발할 때는 이제 여기가 상위 비트예요. 여기가 MSB다 이 말이죠. 상위 비트. 여기가 LSB예요. 하위 비트예요. 그래서 여기 상위 비트부터 보세요. 1, 1, 1, 1로 처음에는 시작하죠. 모두 다 1로 출발하니까. 그러면 15죠. 그러면 클락이 한번 다시 움직였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1, 1, 1, 0이 되죠. 이해되십니까? 14죠. 그럼 클락이 한번 움직였을 때는 어떻게 돼요? 1, 1, 0, 1이 되죠. 1, 1, 0, 1이 되죠. 이해되시죠? 13이 되죠. 그 다음에 1, 1, 0, 0이 되죠. 12죠. 그 다음에 10, 11. 그잖아요? 10, 11. 10, 11은 11이죠. 그 다음에 10, 10, 10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1001, 9죠. 1000, 8이죠.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끝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많죠. 그러면 0까지는 가요. 그 다음에 0을 지나서 111로 바뀌어서 15로 다시 갑니다. 이런 카운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계한 것은 비동기식이죠. 비동기식이에요. 클락이 동시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비동기식입니다. 리플 카운터죠. 비동기식. 그 다음에 수조가 내려가면서 하는 거니까 하향 카운터죠. 다운 카운터, 하향 카운터가 된다. 그래서 비동기식이면서 하향 카운터고 플립프롭이 4개 있으니까 4비트형이죠. 이렇게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그랬어요. 옳은 걸 고르라겠어요. 자, 000부터 111까지 이렇게 위로 가면서 세는 것은 업 카운트죠. 업 카운트, 상향 카운트예요. 이게 하향 카운터가 아니죠. 틀렸죠. 그 다음에 하강 에지를 트리거를 쓴다. 여기 물론 여기 하강 에지 트리거를 썼잖아요. 이거 하강 에지 트리거를 썼죠. 그래서 이걸 맞다고 하면 안 돼요. 왜요? 하강 에지를 써도 되고 상승 에지를 써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맞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력되는 플립프롭의 주파수는요. 입력 주파수의 2분의 1. 그게 뭐냐면 여기 클락에 입력되는 주파수의 여기 출력은 2분의 1. 주파수가 2분의 1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4분의 1. 여기는 8분의 1. 여기는 16분의 1이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에 입력되는 클락이 요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입력되는, 출력되는 것은 QA니까 QA하고 봐보세요. 요게 한 번, 두 번 움직일 때 얘는 한 번, 두 번 움직여요. 그러면 이게, 말씀이 잘못됐네. 요것이 두 번 움직일 때 얘는 한 번 움직이죠. 그 다음에 이게 두 번 움직였을 때 얘는 또 한 번 움직여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주파수가 높은 거죠. 낮은 거죠. 몇 배? 2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요거에 비해서 요거는 2분의 1배다. 맞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QA하고 그 다음에 QB를 보세요. 얘가 한 번, 두 번 움직여야 얘는 한 번 움직이죠. 그러면 요것에 또 2분의 1배가 QB예요. 또 QB의 2분의 1배가 QC고요. QC의 2분의 1배가 또 QT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2분의 1이 여기고요. 또 요것의 2분의 1이 여기고요. 또 이것의 2분의 1이 여기고 요것의 2분의 1이 여기다. 그래서 요게 맞는 거죠. 답은 3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출력되는 플립프롭의 자리값은 4다 그랬는데 아니죠. 지금 4개의 비트 중에서 이 제일 상위 비트는 여기에 1의 자리, 여기에 2의 자리, 4의 자리, 8의 자리죠.
그래서 여기가 1이다 그러면 1, 0, 0, 0이다 그러면 8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8이 돼야죠. 그래서 답은 3번만 맞게 이렇게 출제된 문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보이지만 상당히 기초가 튼튼해야만 맞출 수 있는 문제다. 자, 3번 문제는 보너스 문제 같아요. 채널의 대역폭을 W로 주고요. 그 다음에 신호 전력을 S로 주고요. 잡음 전력을 N으로 줬을 때, 이렇게 줬을 때, 샤논의 공식이라겠죠? 샤논의 공식은 채널상에 잡음이 있다고 가정해서 이제 채널의 용량을 구하는 공식 아닙니까? 그래서 채널의 용량 C는 채널의 대역폭이죠. 여기서는 W로 줬으니까 W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밑이 2인 로그입니다. 밑이 2인 로그. 그 다음에 1 플러스 신호 대 잡음 B죠. 채널의 용량의 단위는 BPS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고르시면 되는 단순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는 밑이 10인 로그니까 다 틀렸고 2인 로그에서 SMB를 찾으면 4번이 답이죠. 그래서 보너스 문제였습니다. 이 4번 문제가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문제예요. 제가 시험장 가서 거기서 이제 잘못된 출제된 문제라고 제가 건의를 하긴 했어요.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런 문제는 중요한 문제인데 답이 없더라고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 과목은 100점이 안 나왔어요. 제가 답이 없었으니까 아무나 그냥 찍었는데 틀렸나 봐요. 근데 이제 이게 진짜 100%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문제를 정확히 외워왔어요.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다시 나오면요. 시험장에서 의의제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샘플링 주파수가 15kHz입니다. 신호의 주파수는 2kHz예요. 그러면 한 주기에 PA판은 몇 개가 나오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주파수의 개념만 아시면 되는 거죠. 자, 파가 한 번 1초에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1초 동안에 파가 한 번 움직였습니다. 이것을 주파수로 1Hz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2kHz라는 것은 kHz는 1000이니까 1초에 2000번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에 몇 번? 2000번이요. 2000번을 이렇게 움직이는 파다 이 말이에요. 막 움직여서 2000번을 움직이는 파예요. 근데 샘플링을 몇 번 했다고요? 여기는 15,000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15,000번. 그래서 2000번 움직일 때, 이게 움직일 때 얼마 했다는 거예요? 샘플링을? 얼마 했다는 거예요? 15,000번 했다니까요. 그러면 2000번 움직일 때 15,000번을 샘플링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 샘플링 할 때마다 PM파가 하나 생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얘가 한 번 움직일 때, 파가 한 번 움직일 때가 뭐예요? 파가 이렇게 한 번 움직일 때를 한 주기라고 하잖아요. 그럼 한 번 움직일 때 몇 번 샘플링 했겠냐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이것을 2,000으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한 번 했을 때 X 잡으면 X는 2,000분의 15,000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얼마가 나와요? 7.5가 나와요. 그래서 7.5회를 한 번 진동했을 때 샘플링 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한 주기의 PAM파는 7.5, 딱 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될 수는 있는 문제지만 7.5회를 샘플링 했기 때문에 7.5회의 PAM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7개 또는 8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딱 떨어지게 문제를 내든지, 근데 이제 보기에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기도 제가 외워왔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된 출제다. 혹시 이런 문제가 다음에 나오면 정확히 공부하셔가지고 의의제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7.5회 샘플링을 했기 때문에 한 번 진동했을 때 PAM파는 7.5개가 만들어진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답이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5번 문제. 야, 이건 내가 정확히 외워왔어요. 그래서 이 회로를 찾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인버터, 낫게이트죠. 낫게이트가 3개 있고요. 여기에 구형파가 발생된다는 표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캐패시터 하나와 가변저항 하나와 저항 하나가 있었어요.
용량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용량 크기 값은 제가 외워오긴 왔는데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 용량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건 발진 회로예요. 구형파를 만드는 발진 회로인데 이 가변장을 이용해서 발진 주파수를 조정할 수 있는 발진 회로입니다. 그래서 답은 발진 회로다. 그래서 이 가변장을 이용하면 주파수를 조정할 수 있다. 구형파를 만들어내는 주파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는 무슨 회로예요? 발진 회로다. 다음에 이 회로 나오면 그냥 발진 회로 고르시면 정답입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기사든 산업기사든 제가 시험을 다 들어갔는데요. 동축 케이블의 문제는 이상하게 제가 시험 볼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작년도 시험에도 한 번도 안 빠졌고요. 올해 시험도 제가 들어갈 때마다 동축 케이블 문제는 계속 나왔어요. 뭐 우연일 수도 있는데 동축 케이블 문제는 한 번도 안 빠졌다. 이 동축 케이블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동축 케이블은 외부 도체가 접지가 되어 있죠.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신호가 오더라도 내부의 신호에 영향을 못 주죠. 다 접지로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외부 신호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특징. 그 다음에 내부 도체에서 지나가는 신호와 이 외부 도체에서 지나가는 신호가 달라. 레벨이 달라요. 그래서 불평형 선로다라는 거. 평행 이선식, 트위스트 케이블 이런 것들은 뭐예요? 평행형 선로죠. 근데 얘는 동축 케이블은 불평형 선로다. 그래서 동축 케이블은 불평형 선로고 평행 이선식은 뭐예요? 평형형 선로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광대역 전송로로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아날로그 신호도 보낼 수 있고 디지털 신호도 모두 전송할 수 있는 게 동축 케이블이에요. 그래서 필답표에도 이미 출제가 됐다고 그랬어요.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를 모두 보낼 수 있는 전송로를 두 가지만 종류를 써라. 그러면 트위스트 페어, 평행 이선식이죠. 그다음에 동축 케이블 이렇게 쓰시면 된다 그랬어요. 네 번째 꼬임석, 이거 이제 트위스트 페어죠. 단거리 전송에 이용된다. 이거보다 그랬잖아요. 이거 뭐 트위스트 페어보다 더 단거리에 전송에 쓰는 게 아니라 더 장거리, 원거리에 쓰는 것이 동축 케이블입니다. 더 멀리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문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동축 케이블에서 물어봤던 내용들을 싸그리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요거예요. 요것만 외우시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동축 케이블 특징 중에서 불평형 선로라는 거, 그다음에 광대역 전선로로 사용할 수 있고 아날로그와 디지털 신호를 모두 전송할 수 있다. 요즘 뜸하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아주 잘 나왔던 게 이 특성 임피던스 구하는 공식을 고르는 문제. 이것은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내부 도체의 직경이고 이게 외부 도체의 직경이죠. 요 비가 약 3.6일 때가 가장 좋은 비율이죠. 손실이 가장 적은 최적의 비율이죠. 그래서 그것이 3.6일 때가 가장 좋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외부 도체가 접지가 되어 있다는 특징이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접지가 되어 있어서 외부 신호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특히 이 6번의 특징이 근래 들어서 많이 물어봐요. 60kHz 이하에서만 누화가 문제가 됩니다. 동축 케이블은 60kHz 이상의 신호가 지나갈 때는 누화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화 중에서 이제 근단 누화가 있고 온단 누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근단 누화보다는 온단 누화가 더 많이 생긴다는 거, 이런 특징들을 옳고 그른 문장으로 만들어서 내요. 그 다음에 감쇄 정수는 주파수의 제곱근에 비례하고요. 위상 정수는 주파수에 비례합니다. 이거는 제곱근에 비례하고 얘는 주파수에 비례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8번은 잘 안 나오는 문장이지만 한 번쯤 나온 적이 있어요. 영상을 전송하는 전송로에는 동축 케이블은요 75ohm짜리를 주로 써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쓰는 어떤 측정 장비라든지 계측기, 통신에 이용되는 장비라든지 안테나라든지 이런 때 이제 연결해서 쓰는 동축 케이블들은 55ohm짜리를 주로 쓰더라. 그냥 그런갑다 하시면 돼요. 한 번쯤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도 특징이 이제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한 번쯤 나왔어요. 커넥터가 있는데 BNC 커넥터가 있고 또 N 커넥터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다른 커넥터도 있죠. 근데 이제
BNC 커넥터는 N 커넥터보다 차단 주파수가 낮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8번, 9번 특징은 그렇게 자주 나오는 특징은 아니에요. 그래도 한 번쯤은 나왔다. 그래서 이 특징을 다 외우시면 문제가 될 게 없다. 자, 7번 문제로 가죠. 카테고리 5가 이번에 정보전송 일반에 나왔더라고요. 대역폭은 100MHz. UTP 케이블의 케이블 수를 물었어요. 쌍을 물어봤는지 수를 물어봤는지 아셔야 돼요. 케이블 수는 4개죠. 그래서 답은 4가 됩니다. 근데 이제 두 쌍씩 되어 있으니까 쌍으로 물어봤다면 2라고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쌍으로 잘 안 물어보고 수를 물어보니까 기본적으로 4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5는 100Mbps 및 그 이하의 속도를 지원하며 대역폭은 100Mbps고요. 4쌍의 연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페어, 이게 두 개씩 묶여 있단 말이죠. 2페어를 사용하여 전송하는 방식이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사항을 적어놨죠. 이 문제에서 케이블의 쌍수를 물어봤는지 페어 수를 물어봤는지를 정확하게 이제 구분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케이블의 수를 물어봤다가 하면은 살아가셔야 되고 쌍의 수를 페어 수를 물어봤다가 하면 2페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라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 밑에 올해 2025년 1회차 때 기사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기사시험에는 카테고리 5.2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틀린 문장 고르라겠는데 1번을 틀리게 해가지고 출제를 했던 문제였습니다. 한번 같이 풀어봐라 이 말이죠. 카테고리 5.2는 최고 속도가 1GBps까지 나오죠. 근데 이제 거기에 선이 8개가 있어요. 8개. 여기는 8개가 있는데 4개만 사용하면 카테고리 5하고 성능이 같아요. 100Mbps의 속도를 갖고 있죠. 그래서 4가닥의 선만 이용했을 때는 최고 속도가 100Mbps가 나온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이 10Mbps가 나온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건 기사시험이었어요. 틀린 문장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맞는 문장을 써놓은 거고요. 8가닥을 다 사용했을 때 1GBps까지 속도가 나온다는 거. 그다음에 전송 대역폭은 100MHz다. 그다음에 이더넷 표기법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해설에다가 카테고리 종류들을 적어놨는데 트렌드를 아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카테고리 5, 여러분들 이번 문제처럼 지금까지는 이게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나왔는데 많이 물어봤습니다. 이제 향후에는 이 카테고리 5.2뿐만 아니라 이건 1기가잖아요. 10기가가 되는 카테고리 6A 이런 것도 이제 기사에서는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기사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테고리 5만 공부하지 마시고 5E나 6A 정도의 전송 속도, 대역폭, 규격, 이더넷 표기법까지도 공부를 해 놓으시라. 미리 말씀드립니다. 8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우리가 광섬유의 굴절률에 따른 분류가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스텝형이죠. 자, 빛이 지나가는 곳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코아라고 하죠. 그걸 감싸놓은 장치를 뭐라 그래요? 클레드라고 하죠. 클레드라고 하죠. 뭐 1차 코팅, 완충증, 뭐 2차 코팅 여러 가지가 있다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시험에 코아와 클레드만 물어보니까 여기가 이제 원점이라고 보시고요. 코아의 굴절률을 N1, 클레드의 굴절률을 N2라고 한다면 여기도 N2겠죠. 우리가 이제 빛이 코아 내부로만 이렇게 반사해서 가는 원리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죠. 이걸 전반사의 원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기본적으로 코아의 굴절률이 클레드의 굴절률보다는 커야 된다. 이거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원점으로 온다면 코아의 굴절률이 예를 들어서 요만큼이다. 자, 요만큼이다. 이만큼의 굴절률을 갖고 있다. 그러면 클레드는 좀 작으니까 요만큼의 굴절률 크기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 경계면에서 굴절률 차가 이렇게 심하잖아요. 이렇게 굴절률 차가 여기서 극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광통신에서 안 좋아지는 현상을 우리 분산이라고 하잖아요. 분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색분산이 있고 모두 분산이 있죠. 모두 내 분산을 색분산, 모두 간 분산을 우리가 그냥 줄여서 모두 분산 이렇게 했잖아요. 특히 이 모두 분산이 심해져요. 모두 간의 분산이 심해집니다. 이 굴절유 차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이 굴절유 차를 점차적으로 이렇게 늘려서 점차적으로 줄이는 이런 모양의 굴절유를 갖는 섬유를 이용하죠. 이해되시죠? 이것을 언덕 모양이라고 해서 언덕형이다. 그레디드 인덱스 피버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GIF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처음에 그렸던 것처럼 계단형이죠. 우리가 계단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계단. 그래서 계단을 영어로 스텝이라고 하죠. 그래서 스텝 인덱스 피버라고 하죠. 근데 이 굴절유 차를 이렇게 만들기가 이제 제일 이상적이지만 쉽지 않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려서 점차적으로 줄이는 형도 있어요. 이걸 트라이앵글, 삼각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트라이앵글 인덱스 피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삼각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언덕형도 있고 스텝형, 계단형도 있고 삼각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이 나와 있고 계단형이 나와 있고 언덕형이 나와 있는 거죠. 톱니파형이라는 건 없죠.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오랜만에 나왔어요. 자, 9번 문제입니다. 문제가 아주 간단하게 제가 표현했지만 섹터 간의 핸드오프를 뭐라 하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문장은 길었습니다. 근데 이제 섹터 간의 핸드오프는 뭐래요? 소프터 핸드오프라고 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셀과 셀 사이 이동통신에서 하나의 기주국이 관리하는 것을 이제 육각형 모양으로 된 것을 셀이라고 하죠. 셀.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관리하는 기지국이 있고 관리하는 기주국이 있는데 가입자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할 때 이 관리하는 중계기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주파수도 바꿔줘야 되지만 요즘은 이제 주파수를 바꿔주는 시대는 아니죠. 관리하는 기지국을 바꿔주는 시대입니다. 하여튼 간에 초창기에는 어떻게 돼요? 초창기 때는 얘가 이제 가입자가 이쪽으로 가면 먼저 이 중계기가 관리하는 관리를 끊고 그 다음에 얘가 관리를 이어받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인 단절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드럽지 않다. 그래서 하드 핸드오프라고 합니다. 그런 거는 1세대 이동통신에서 썼던 방식이죠. 근데 이제 끊김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제 가입자가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같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쪽으로 멀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쪽이 먼저 끊어내는 거죠. 그러면 얘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잖아요. 통화가 단절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부드럽게 넘겨준다고 그래서 소프트 핸드오프라고 합니다. 소프트 핸드오프. 그런데 이제 요즘은 하나의 셀을 이렇게 나눴는데 인구가 많은 지역도 있죠. 갑자기 뭐 야구 경기를 한다고 하면 관중이 몰려들잖아요. 그러면 통화 품질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큰 셀을 작은 단위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걸 섹터라고 그래요. 지향성 안테나들을 이렇게 각각 섹터마다 설치를 하죠. 이쪽을 커버하는 안테나, 이쪽을 커버하는 안테나, 이쪽을 커버하는 지향성 안테나를 설치를 해요. 그러면 이제 관리하는 안테나가 다르니까 이쪽에 섹터에 있는 가입자가 이쪽으로 이동할 때는 관리하는 안테나를 또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섹터 간에도 핸드오프가 필요하게 되죠. 이런 핸드오프를 뭐라고 해요? 소프터, ER을 붙여서 소프터 핸드오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섹터 간의 핸드오프를 뭐라고 한다? 소프터 핸드오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문제가 이제 핵심어만 적어놨어요. 위성통신에서 OFDMA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걸 고르라겠어요. 자, 1번. 이게 보기는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복원을 했어요. 핵심어만 써놨습니다만 간섭이나 다중경로 페이딩에 강하다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맞는 거죠. OFDM은 부호간 간섭 ISI에 강하고요. 다중경로 페이딩, 이동통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다중경로 페이딩에 강한 방식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향 링크에 사용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OFDM 기술은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PAPR이라고 하죠. PAPR이라고 합니다. 피크 전력하고요. 평균 전력의 차이가 커요. 그래서 그 크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전력 낭비가 발생하는 게 최대 단점입니다. 이 PAPR이 커서 생기는 문제가 전력 낭비가 심해요. 특히 하향 링크보다는 상향 링크에서 이런 현상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우주통신에서 OFDMA를 쓸 때는요, 하향 링크에서는 OFDMA를 쓰지만 상향에서는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PAPR이 크다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싱글 캐리어 방식을 써요. 그래서 싱글 캐리어 FDMA 방식을 쓰더라. 상향 링크에서는. 그랬죠? 그래서 상향 링크에서 사용한다는 게 틀렸어요. 그래서 나머지 문장은 정확하지 않지만 답은 정확하다. PAPR이 크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드 인터벌이라는 보호 간격을 둔다라는 거죠.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답은 2번이 틀렸다. 자, 11번으로 갑니다. 120MHz인 반송파를 사용해서요. 자, FM 변조했을 때, FM입니다. 변조 지수가 주어졌어요. 변조 지수. 변조 지수 5라고 주어졌습니다. 최대 주파수 편입가 주어졌네요. 100kHz라고 주었어요. 신호파 주파수는 얼마냐? 자, 우리가 이제 FM에서는 항상 물어보는 게 정해져 있어요. FM의 특징. 뭐하고 비교해서? AM하고. 그래서 AM에 비해서 장점이 뭐냐? 그럼 FM은 잡음에 강하죠. 각종 잡음에 강해요. 잡음에 강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깨끗해요.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단점 하나 또 외워달라고 했어요. 다른 변조 기술보다 얘는 보내는 신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 개의 반송파가 필요하죠. 주파수가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대역복 소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역복 소모가 많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장점 하나, 단점 하나 꼭 외우시고요. 그다음 계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변조지수. 이걸 저는 M으로 많이 쓰는데 이제 시험 볼 때 베타로 많이 나오죠. 베타로도 많이 쓰고 M이라는 기호로도 많이 씁니다. 같은 기호입니다. 변조지수는 신호파 주파수분의 델타 F죠. 델타 F가 뭐예요? 최대 주파수 편입이죠. 이건 신호 주파수죠. 그 다음엔 또 하나가 이제 밴드위드스, 대역폭을 구하는 게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요 두 가지 푸는 공식은 외워야 돼요. 그래서 대역폭은 2배의 fs 플러스 델타 f다. 그래서 이렇게 딱 외워놓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장 가시기 전에. 그래서 요게 나온 거죠. 신호 주파수를 구하라 했어요. 이 두 개를 준 거죠. 어떻게 준 거예요? 자, 신호 주파수는 모르고요. 최대 주파수 편입비는 100kHz. 이거 100kHz. 그 다음에 변조지수는 얼마? 5. 이렇게 준 거죠. 그럼 걸어 신호 주파수는 이 자리만 바꿔주면 되죠. 5분의 100kHz.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누면 20kHz가 나오죠. 그래서 답은 20kHz가 되겠다. 자, 12번으로 갑니다. 입력 전력이 0.01W이고요. 전송 이득이 20dB랍니다. 수신측 신호 전력은 어떻게 되냐? 자, 우리가 이득을 구할 때, 자, 전력이냐, 전압이냐에 따라서 이득 구하는 게 다르죠. 일단 이득이 20dB인데, 전력은 몇 노그예요? 10노그죠. 전압은 몇 노그예요? 20노그입니다. 그래서 10노그, 입력 전력분의, 이게 입력 전력입니다. 출력 전력. 이렇게 구한 것이 20dB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입력적 전력이 주어졌잖아요. 얼마로요? 10로그 0.01W라고 주어졌죠. 그랬을 때 출력 전력을 구하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약분이 되니까 여기 2가 되고요. 밑이 10이니까 10의 2승이 되죠. 고로 0.01W분의 P0는요. 10의 2승이 되죠. 이것의 승이 되는 거예요. 푸는 방법이 10의 2승, 100이죠. 그럼 곱하면 어떻게 돼요? 고로 출력 전력은 1W다. 100을 곱하면 1W가 되죠. 근데 이렇게 와트로 나온 게 아니라 dB로 나왔잖아요. dBm으로 나왔네요. 그럼 dBm으로 구해야죠. dBm은 이게 이제 무슨 뜻이라 했어요? 1mW가 기준인 dB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와트니까 10노그고요.
신호고 기준이 뭐예요? 1mW고 나온 값이 얼마요? 1W죠. 그래서 1W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와트로 고치면 10의 마이너스 3승 와트니까 미리를 와트로 고치면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요게 이제 와트 약분이 되고 마이너스 3승이 분자로 가면 10의 3승이 되죠. 그럼 로그 성질에 있어 이 3이 앞으로 갑니다. 곱하면 30이 되고요. 로그 10은 1이죠. 그래서 30 dm이라는 값이 나오더라.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풀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자, 13번으로 가죠. 자, 위성통신에서 CDMA 특징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CDMA. 이 정도요. 자, 일단은 잡음이나 간섭, 전파 방해라는 제밍의 강한 방식이 CDMA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확산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통신하는 시대가 이제 CDMA 시대이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페이딩에 의한 영향이 적죠. 페이딩에 강하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FDMA, TDMA 비해 단위 면접자 가입자 수를 많이 받을 수 있죠. 제가 이렇게 공부를 시켰어요. 시킬 때. 요거에 한 명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TDMA는 5명. 죄송합니다. 3명. 그 다음에 CDMA는 몇 명? 15명. 이렇게 1대 3대 15 정도 된다. 가입자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이 꼭은 아니라겠어요. 그 정도로 외우시면 됩니다. 1대 3대 15. 그래서 CDMA가 이 세 개 중에서는 가장 가입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술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TDMA에 비해 정확한 전송시간 조정이 필요하다. 시간이 정확해야 되는 것은 TDMA죠. 왜냐하면 TDMA는 시간을 나눠서 접속을 시키기 때문에 시간이 정확해야 된다는 것은 TDMA의 특징이에요. CDMA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을 나열을 해놨어요. 꼭 이런 것들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14번으로 갑니다. 자, 신호가 그 자체를 동기화한다는 사실에 근거한 방식으로 신호축 동기화의 용이성을 강조하도록 비트 중간에 극성 변화가 있게 한 방식이며 랜 이더넷에 주로 사용되는 선로 부하 방식 뭐였어요? 맨체스터. 이건 기출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는 날 21일 날만 나온 게 아니라요. 이게 몇 번 나왔나 봐요. 겹쳐서. 그래서 다른 분들도 요거 비슷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하는 정보 이렇게 저한테 이제 기출문제를 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에 나왔습니다 할 때 보니까 많이 자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 문제가 이번에 여러 날에 걸쳐서 많이 나왔던 문제 같아요. 그래서 맨체스터였습니다. 답은 2번. 이건 기출문제에 있었죠. 자, 15번입니다. 자, 다음 가로 순서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이 문제가 이제 새롭게 나왔는데 이 보기들은 약간 달랐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기억나는 대로 적었고요. 요거는 정확했습니다. 이게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내용은 뭐냐 이 말이죠. 자, 저전력 브루투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로라라는 거죠. 롱 레인지 약자입니다. 롱 레인지 웬. 그 다음에 시그폭스, 네로우 밴드 IoT, LTM 이런 등등의 기술은 저전력 무슨 기술이냐. 밑에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이것을 저전력 RF 기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RF라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RF 기술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 저전력 RF 기술에는요. 방금 말씀드렸던 브루투스, 로라웬. 로라웬이라는 것은 이제 적어놨죠. 제가 저전력 장거리 무선통신 기술을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그폭스라는 것은 사물 인터넷 가젯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무선통신 방식을 말하고요. 네로밴드 IoT, 그 다음에 LTM 이런 등등이 저전력 RF 기술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는데 그것들은 뭐가 있냐면 모바일 기기, 소형 디바이스, IoT 기기 이런 것들은요. 저전력 IP 기술이에요. 저전력 IP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전력 IP는 여기 써놨죠. 제가 저전력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IP를 말한다. 저전력 IP는 모바일 기기, 소형 디바이스, IoT죠. 사물 인터넷 기기 등이 사용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이제 저전력 무슨 기술이 들어가냐 이 말이죠. 자, 저전력 광역 무선망
LP 웬이죠. 그 다음에 셀룰러 저전력 광역 통신망 들어갔죠. 다 광역이 들어가잖아요. 넓은 지역을 커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저전력 원거리 기술입니다. 원거리 기술이에요. 그래서 RF가 처음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IP가 들어가야 되고 원거리가 들어가야 되는 2번이 답이었어요. 자, 16번 문제입니다. 자, ISM 대역에 대해서는 출제가 됐습니다. 산업, 과학, 의료에 국가에 따로 허가 없이, 특별한 허가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준 대역을 ISM 대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산업이나 과학이나 의료 쪽에서 국가로부터 특별한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열어준 대역, 이걸 ISM 대역이라고 합니다. 그 분야가 아닌 거 그랬어요. 이동통신용은 아니죠.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이동통신을 하게 해준 건 아니죠. 그래서 KT다, 그 다음에 뭐 LG다, 뭐 KT다, LG다, SK다, 뭐 이렇게 국가로부터 허용된 주파수를 사용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용 전자레인지라든지 초음파 세척기라든지 고주파 접합기, 가학용 측정용 주파수 대역, 의료용 MRI 이런 것들은 ISM 대역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 나열을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야, 요게 생각났어요. 쉽게 맞췄습니다. 능동소자가 아닌 걸 골라라 이게 나왔더라고요. 능동소자라는 게 뭐예요? 신호를 새롭게 발생하는 소자죠. 신호가 들어갔을 때 증폭을 한다든가 그럼 신호를 키워주는 거잖아요. 이런 소자를 우리가 능동소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호를 만들어낸다든가 들어온 신호를 키운다든가 이렇게 하는 능력이 있는 소자를 능동소자. 단지 신호를 소모만 하는 소자를 수동소자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광 스플리터는 단순하게 파장을 이렇게 나눠주는 역할만 하죠. 그 다음에 광 증폭기는 신호를 키워주는 거니까 당연히 능동소자가 되는 거죠. 광 결합기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하게 결합만 시키는 거니까 수동소자에 해당되고, 광 커넥터는 단순하게 연결만 해주는 거니까 이것도 다 수동소자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광 능동소자에 해당되는 소자들, 그 다음에 광 수동소자에 해당되는 소자들을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 하시고 다음 시험에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험장에 갔는데 광 증폭이 딱 보이자마자 답을 하고 갔어요. 자, 18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걸 고르라 했어요. 상관계수는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표현되는데 절대값이 1에 가까운 것이 상관계수가 높다고 하고 0인 것은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관관계가 가장 낮은 것은 0이고 가장 높은 것은 1입니다. 그래서 1이나 마이너스 1은 여기 밑에 써놨는데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의 사이값을 갖는데요. 상관계수는 플러스 1은 완벽한 양의 선형관계를 갖고 있는 거고요. 0은 선형관계가 아예 없는 거고요. 마이너스 1은 완벽한 음의 반대의 선형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관계수가 작은 걸 골라라 하면 절대값으로 0이 제일 작은 거고요. 1이 가장 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큰 숫자는 0.7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답을 할 수 있어요. 자, 19번입니다. QPSK예요. 반송파의 위상차를 구하는 거죠. 반송파의 위상차를 구하는 공식. 차를 구하는 공식은 이 파일을 m진으로 나누는 거죠. 이게 신호준위 개수라고 하죠. 여기 나와 있는 요걸 말합니다. 코드락션은 4진이죠. 4진이에요. 그래서 4로 나누시면 돼요. 4분의 2파이 그러면 2분의 파이 즉 90도가 나오죠.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자, 신호의 전압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저항은 1옴으로 줬습니다. 평균 전력을 구해라.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기사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돼서 제가 집어넣은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전력이라는 것은요. 전력이라는 것은 R분의 V 제곱으로 구할 수 있어요. 전압이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교류 신호에서는 이 전압이 시력값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하려고 하는데 R은 1이라고 했으니까 1분의 자
이건 DC 값이니까 4를 그대로 넣으면 돼요. 4의 제곱이죠. 그다음 1분의, 이것은 교류신호니까 진폭이잖아요. 그러면 루트 2로 나눠야죠. 루트 2분의 5의 제곱을 해야 돼요. 치료값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1분의, 여기는 3이니까 루트 2분의 3의 제곱. 이렇게 구하면 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3W가 나옵니다. 계산을 해보세요. 답은 2번이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기사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혹시 향후에 여러분들 문제에도 나올 것 같아서 제가 19문제는 기억이 났는데 한 문제가 기억이 잘 안 났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향후에 여러분들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문제를 추가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를 전부 다 풀어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